글로벌 증권 시장에서 AI 거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에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엔비디아의 GPU는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렸죠.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투자 규모는 엄청나지만 그만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거품론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네, 미국 AI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얘기야 싶죠. 네. 그렇죠,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챗GPT의 등장 이후에 AI 산업을 선점하려는 미국 빅테크의 각축전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줄이어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 기세를 타고 사실 AI 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는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에 올해 상반기 오픈 AI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마는 네. 영업 적자가 그 2배 가까운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5천억 원이나 됐어요. 이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의 평가 손실 이런 것까지 합한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0조 원에 달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주식 보상으로 25억 달러 한 3조 7천억 원 정도를 썼는데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죠. 네. 손실을 20조 원쯤 봤는데 4조 원 가까운 주식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네. 이게 매우 좀 비상식적인 실적이긴 하지만 여튼 AI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기도 하고 막대한 투자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지금껏 또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다들 그때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거품론이 고개를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분위기가 바뀐 건 11월 들어서인데 거품론이 조금 일파만파 퍼지도록 하는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인 인물이 이때 나왔습니다. 네, 누군가요? 결정적인 인물.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영화 빅쇼트 봤어요. 그렇죠. 네.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다뤘던 영화인 거잖아요. 그 실제 주인공으로도 널리 알려진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 그렇죠. 예. 이게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 5일에 AI 산업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팔란티어의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네. 팔란티어 주가가 내린다에 9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조 3천억 원쯤 되고요. 엔비디아엔 1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80% 정도의 돈을 투자한 거니까 속된 말로 몰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분명히 내릴 거다 주가가.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렇게 본 사람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는 있긴 많이 하죠. 생긴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방아쇠를 거고요.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땡긴 건데 이것 때문에 미국 AI 산업을 이끈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네. 그때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월가의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주가가 8%나 내린 겁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4% 정도 주가가 내렸고 AI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미국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도 크게 내렸는데 그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CEO들도 AI 붐으로 과도하게 오른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거품론에 조금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AI 거품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한 건가요? 일단 근거를 보면 거품론자들 같은 경우 일단 주식 투자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PER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이게 PER입니다. 보통 PER이 높으면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팔란티어의 9월 기준 PER이 446배거든요.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00배를 훌쩍 넘고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
뭐 그렇게 다들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7월 기준 PER이 54배이고 향후 12개월 예상치 실적치 기준으로는 뭐 34배니까 엔비디아 대비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높고 엔비디아도 꽤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뭐 여하튼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뭐 팔란티어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가는 너무 올라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실적 대비 주가 올랐다고 해서 거품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거품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른바 순환 투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 투자 구조.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오픈 AI가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투자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엔비디아의 수백만 개 칩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돈으로 자기 GPU를 약간 좀 팔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과연 진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려막기식의 어떤 투자, 그다음에 매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네. 거품론자들 같은 경우에 이 순환 투자 구조를 과거 닷컴 버블에 비교를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광범위한 낙관론이 퍼졌었죠. 그렇죠. 그때 인터넷이 처음에 시작할 때인 건데 이 때문에 주요 통신사들이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그렇지만 사실 처음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만큼 수익은 안 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무적 어려움에 맞닥뜨린다는 얘기인 건데 당시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의 순환 구조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부풀렸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거래를 두고 하우스 오브 카드 구조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 네네. 결국 이때는 이 버블이 붕괴로 이어졌었죠. 지금이 당시의 닷컴 버블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게 거품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실제 있었던 일과 비슷하다고 그 네네.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 구조라는 건 어떤 그 건가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놀이용 카드로 삼각형 구조의 집을 쌓아 올리는 게임을 말하는 건데요. 뭐 카드로 만드니까 당연히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쉽게 무너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당시 기업들 행태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엔 통신 설비 용량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었을 텐데 당시 통신사들은 광섬유 케이블의 통신 용량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인 IRU라는 걸 뭐 계약을 통해서 양도받는 방식으로 통신 설비 용량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돈이 많이 들 테고 당연히 또 재무적 부담이 컸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하는 게 상호 용량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두 통신사가 IRU를 판매하는 동시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은 변한 게 없는데 매출은 늘어난 거죠. 이걸 통해서 부족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건데 결국 이게 거품 붕괴로 이어졌고 이것 때문에 당시 회계 관련 구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거품론자들이 지적하는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거래랑 조금 많이 닮아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그래도 요즘에 그 AI 기업들은 좀 돈을 꽤 벌거든요. 맞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게 좀 이런 거긴 한데 근데 거품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있긴 합니다만 화살은 오픈AI에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픈AI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출의 두 배나 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선 수익성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회의론이 일고 있는 건데 실제로 아직 AI 산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산업 초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더군다나 최근에 AI 산업의 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부풀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비판의 주인공도 마이클 버리인데 지난 10일에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자산의 유효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현대 시대에 흔히 사용되는 회계 사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인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많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구글이나 MS, 아마존, 메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AI용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죠. 이를 위해서 막대한 양의 GPU를 사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GPU를 유형 자산으로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면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예를 거잖아요. 들면 1억 원에 산 설비가 있다라고 해보죠. 네. 이 설비의 수명은 10년입니다. 네, 그러면 10년 뒤에는 자산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10년간 나눠서 매년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럼 떨어내는 건데 GPU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통상 엔비디아가 내놓은 주력 GPU의 생산 주기가 2에서 3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3년이 지나면 새 GPU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계장부에 이 GPU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걸 3년으로 적어놓고 처음에 살 때 든 비용을 이 3년에 나눠서 감가상각으로 떨어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들 빅테크가 이 GPU의 내용 연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에는 3년이었던 이 GPU의 내용 연수를 네. 올해는 6년으로 바꿨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떨어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 테고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방식을 과소계상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클 버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에 감가상각비를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6조 원 과소계상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가 256조 원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마이클 버리만 주장하는 건가요? 사실 이 같은 분석을 마이클 버리만 내놓은 건 아니에요.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메타, 아마존이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의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줄일 경우 주당 순이익이 5에서 10%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구글과 아마존, 오라클, MS 메타 이렇게 5개 기업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연간 세전 총이익이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조 원쯤 되는데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은 7,800억 달러, 1,100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더구나 최근에 AI 칩의 개발 주기도 더욱 빨라졌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이던 GPU의 개발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게 다가 아닌 게 기술 투자자인 리처드 자크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코어위비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AI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6년의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1년에서 2년이었다라고 하면 손실이 훨씬 컸을 것이다. 더욱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코어위브가 판매하지 못한 컴퓨팅 용량을 최대 63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는 백스톱, 일종의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거품론의 주장들이었고 맞습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일단 데이터 센터들 인프라 투자가 과열이라고 한 만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1990년 초반 미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2% 초반이었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닷컴 버블이 생기고 나서 2000년 말이 되면 2.9%까지 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년간 0.9% 포인트가 오르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0.4% 포인트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구조적인 과열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오픈AI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사실 대부분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이 막대한 자본적 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장부산 손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오픈AI랑 달리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 연수를 늘리는 것도 이런 반론이 있어요. 아, 그래요? GPU를 AI 학습에만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짧겠지만 네. 뭐 구글이나 아마존, MS 같은 곳들은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그다음에 과학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비디오 파일 형식 변환 이런 쪽으로도 GPU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습에 쓰던 GPU를 연산이 덜 필요한 추론 단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파일 형식 변환 이런 것 쪽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용 연수가 5년에서 6년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양이 매우 좋은 게임용 노트북을 내가 쓰다가 네. 가족에게 물려줬다고 치면 그 네. 가족은 게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서 작업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 생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6년 정도 된다. 맞습니다.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거품이 아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거품론 얘기해 주실 때 맞는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사실 그 정답은 그 어디 중간쯤에 있긴 하겠죠. 특정 기업의 주가가 과하게 오르는 건 조금 맞아 보이기는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아가 대표적인 예인 건데 그럼에도 구조적인 과열로 거품이 생겼고 이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분석이고요. 네. 다만 그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없군요. 거죠. 예,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맞습니다. 일이다. 예. 어려운 이야기를 또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토의 노래 I'll Be Over You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